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다향천리, 차의 그윽한 향이 천리를 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어느 곳에서나 차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편의점에 가면 언제든지 녹차, 자스민차 등 여러 가지 차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은은한 다양 속에 피어나는 다담과도 같은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대기업이 나을까? 중소기업이 나을까?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속꼬리보다 닭머리가 낫지 않아? 여러분은 속꼬리가 나은가요? 닭머리가 나은가요? 오늘의 한자 개구 우후를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는 닭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 글자를 형성자로 분류합니다만 갑골문이나 금문에 등장하는 개는 상형자로서 닭의 머리, 볕, 부리, 눈, 몸통, 날개, 꼬리, 다리를 완전히 갖춘 형상을 본떴습니다. 그러다가 소전 이후로 의미를 나타내는 세추와 소리를 나타내는 해로 구성된 형성자가 되어 개로 쓰는데요. 원래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요. 지금은 두 글자가 함께 통용됩니다. 닭을 기르는 곳을 기를 양자, 마당 장자를 써서 양계장이라고 하죠. 구는 입을 뜻하는데 닭의 경우는 조류니까 부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닭의 부리를 뜻하는 개구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를 비유하거나 지위가 낮지만 안정된 지위를 비유합니다. 열매실자를 쓰는 구실이란 말이 있는데요. 원래는 입안의 음식이라는 뜻으로서 남에게 비평 또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즉, 핑계를 말하지요. 책임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구실과는 구별해야겠죠. 우는 소를 말합니다. 갑골문이나 금문 등 고문자를 보면 우자는 소의 머리를 간략화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소뿔과 소귀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돌출시켰습니다. 우이독경이란 말이 있지요. 우리 속담에 쇠귀의 경읽기인데요.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귀이, 읽을 독, 경서, 경자를 씁니다. 후는 뒤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항문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우후를 소의 꼬리라고 해석하였으나 원래는 소의 항문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 우후란 말은 지금 소의 궁둥이란 뜻으로 쓰여 세력이 강한 자 아래에 붙어있는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개구 우후는 문자적으로는 닭의 부리와 소의 항문이라는 뜻이지만 닭의 부리가 되는 것이 소의 항문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바로 큰 집단의 말석보다는 작은 집단의 우두머리가 낫다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 성어는 전국책 한책편에 나옵니다.
전국책은 중국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책사와 모사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죠. 전한때 유향이라는 사람이 펴냈고요. 또 동일한 내용이 사기 소진열전편에도 나옵니다. 소진은 장희와 함께 전국시대의 가장 유명한 종행가였는데요. 종행가는 합종설과 연행설을 주창한 학파를 말합니다. 자,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2000 수백 년 전의 중국 전국시대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중국 전국시대. 당시 중국은 칠웅, 즉 7강대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서쪽에 위치한 가장 강대한 진나라가 다른 6나라를 병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역사상 유명한 유색의 소진이 등장하지요. 그는 초나라를 위해 한나라로 가서 선왕에게 다른 나라들과 합종, 즉 종으로 연합하여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고 유세를 하였습니다. 한나라는 동서남북으로 지리적 위치가 아주 우월합니다. 국토는 사방 천리에 이르고 갑옷 입은 병사는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천하에서 가장 강한 활이 모두 대왕의 한나라에서 나고 어떤 것들은 사정거리가 600보를 넘습니다. 병사들이 다리를 들고 활을 발사하면 100발을 연달아 발사할 수 있어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은 가슴을 맞출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심장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의 검과 창도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 병사들의 용감성이야 두말할 나위 없이 일당백이옵니다. 일단 이렇게 말한 후 소진은 다시 화제를 바꾸어서 말했습니다. 한나라가 이처럼 강성하고 대왕께서 이처럼 현명하신데도 오히려 서쪽의 진나라에게 신하로 자처하고 굴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 되면 나라는 치욕을 당하게 되고 천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소진은 선왕의 낯빛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보고서 선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간파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더욱 격동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신이 속담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달개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학문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달개 부리는 비록 작지만 비교적 깨끗하고 소의 학문은 비록 크지만 냄새가 매우 구립니다. 지금 대왕께서 진나라의 신하로 자처하는 것과 소의 학문이 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대왕께서 이처럼 현명하시고 많은 강병을 갖고 계신데도 소의 학문이라는 오명을 얻으신다면 신 자신도 대왕을 위해 수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선왕은 여기까지 듣자 낯빛이 갑자기 확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팔을 걷어 올리고 검을 어루만지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지요. 과인이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진나라는 기필코 섬기지 않겠소. 지금 선생은 초나라 왕의 교훈을 과인에게 말하는데 경건히 사직을 받들어 선생의 말대로 하겠소. 이렇게 해서 선왕은 소진의 합종서를 받아들였지요. 그 후 다른 5나라도 차례로 소진의 말에 따르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소진은 마침내 6나라의 재상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소의 꼬리로 만족하든 달개 부리로 만족하든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가치관에 맞게 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지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몸을 단장하듯이 명심보감을 곁에 두고 항상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문장들로 우리의 가슴속을 채울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순명편에 있는 말씀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따를 순자, 목숨 명자의 순명은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에 순응하라는 뜻입니다. 명은 천명이나 운명을 가리키는데요. 이 편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명에 따라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순명편 첫 번째 글 보겠습니다. 자하왈 사생유명이요 부귀제천이니라. 자하가 말하였다. 죽고 사는 것에는 운명이 있고 부유하고 귀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 장은 논어 안연편에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인 사마우가 자기는 형제가 없다고 근심하자 자하가 그에게 말해준 격언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하왈, 자하가 말하였다. 초략본에는 자왈로 되어 있어 공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한 말인데요. 그래서 자하왈로 고쳤습니다. 성이 복, 이름이 상인 자하는 공자의 제자로 학문에 뛰어났죠. 사이우즉학, 학이우즉사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벼슬을 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글을 배우고 글을 배우다가 여유가 있으면 벼슬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생유명, 죽고 사는 것에는 운명이 있고 죽을 사자와 반이어 날생자로 이루어진 사생은 죽음과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죽고 사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유는 있다는 뜻이고요. 명은 운명을 말합니다. 부귀제천, 부유하고 귀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부귀는 부유함과 귀함을 말합니다. 부는 재산이 많은 것이고 귀는 지위가 높은 것입니다. 부의 반이어는 가난하다는 뜻의 빈자이고 귀의 반이어는 지위가 낮다는 뜻의 천자입니다. 이 네 글자를 합한 빈부귀천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재는 못못에 있다, 못못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천은 하늘인데 본문에서는 하늘의 뜻을 가리키죠. 그럼 이 말씀 다 함께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하왈 사생유명이요 부귀제천이니라. 자하가 말하였다. 죽고 사는 것에는 운명이 있고 부유하고 귀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자,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겠는데요.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을 꾸짖고 있는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사 분 이정이연을 부생공 자망이니라. 모든 일은 본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덧없는 인생은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구나. 이 장은 명현집이라는 작자 미상의 작품에 보입니다. 이 구절 앞에 경우무숙초원을
창서유 열양이요라는 두 구절이 더 있는데요. 즉 밭을 가는 소에게는 묵은 꼴이 없으나 곳간에 사는 쥐에게는 남는 양식이 있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각 낱말들을 풀어서 자세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사분이정, 모든 일은 본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일만만자 일사자의 만사는 만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만자는 일만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전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죠.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는 것을 같을 여자 뜻의자를 써서 만사여의 또는 형통할 형자 통할 통자를 써서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분은 본분 또는 분수를 뜻합니다. 이 글은 상하 대꾸로 되어 있는데 뒷구절에 공자가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분자도 부사로 해석해야 하나 우리말 해석이 어색하여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임이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참고로 몸기자와 임이자 뱀사자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쓰고 읽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왼쪽 윗부분이 완전히 열려 있으면 기, 반쯤 열려 있으면 이, 완전히 닫혀 있으면 사입니다. 정은 정하다, 정해지다는 뜻인데요. 이를 확정하다라고 할 때 쓰는 확실할 확자와 결합된 확정은 확실하게 정하다는 뜻입니다. 또 값가자를 쓰는 정가는 정해진 값이고요. 정당한 값이라는 뜻의 바를 정자를 쓰는 정가와 구분해야겠습니다. 부생공자망, 덧없는 인생은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구나. 뜰부자 날생자의 부생은 덧없는 인생을 뜻합니다. 덧없다는 말은 시간이 매우 빠르게 흐르다, 쓸모없이 헛되다는 말인데요. 부객이란 말이 있는데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말하지요. 부자는 본래 물에 뜨다는 뜻입니다. 날생자에는 인생, 일생, 생명 등 명사로서의 뜻이 있습니다. 공은 부질없이 헛되이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공연한 걱정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럴 연자를 쓰는 공연은 까닭이나 실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는 스스로, 저절로라는 뜻의 부사이고요. 망은 바쁘다는 뜻입니다. 공사다망이란 말은 공적, 사적인 일로 매우 바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구절 정리하면서 다 함께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사분이정이연을 부생공자망이니라. 모든 일은 본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덧없는 인생은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구나. 명심보감 속에 담겨있는 문장들을 통해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는 삶의 지혜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을 넓고 깊게 파고드는 한문 본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자주 쓰는 아들 자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의 발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갑골문과 금문의 형체를 보면 자자는 머리가 크고 몸이 작은 아기의 형상을 본떴습니다. 이래서 자자의 본래 의미는 아이가 됩니다. 아이에서 자식이란 뜻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아들 자라고 훈을 하지만 원래는 아들, 딸 구분 없이 자식이란 뜻으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주로 아들만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자식은 아들, 딸을 나타내고 자부는 며느리를 뜻하죠. 사람의 자식만이 아니라 동물의 새끼도 자자로 표현하는데요.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죠. 범호, 아비부, 개견자로 구성된 이 말은 호랑이 아비의 개의 새끼라는 뜻으로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은 그렇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견자는 개의 새끼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불입호혈 부득호자, 즉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는 말에서 호자는 호랑이 새끼를 뜻합니다. 고대의 자자는 남자의 미칭으로 쓰였는데요. 특히 학문이 있고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뜻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자, 장자나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목자 등을 들 수 있겠죠. 또 명사에부터 전미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의자나 탁자, 모자의 경우가 그러하죠. 자자는 간지 이름으로 가차되어 12지의 첫째를 뜻하며 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간지는 옛날 역법에서 쓰는 말로서 10간과 12지를 말하는데요. 10간은 천간이라고도 하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말하고 12지는 지지라고도 하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를 말하지요. 또 자자는 부수자인데요. 한자에서 아들자 부에 속하는 글자들은 대부분 아이나 자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 해자, 손자 손자, 젖먹이 유자, 효도 효자가 있고 또 임신할 잉자, 만맹자, 끝개자, 고와 고자 등이 있네요. 간단한 이 자라는 글자 속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한자의 세계는 깊고도 오묘한 멋이 있습니다. 다음 한문 분석 시간에도 한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한문을 잘하고 싶다. 한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 이런 분들은 저희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한문 문답 코너에 질문 주시면 제가 자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주세요.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왔을까요? 제 아들이 압권의 뜻이 뭔지 물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압권이란 말의 정확한 뜻과 유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서 한 주부님께서 보내오신 질문인데요. 요새 압권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그 영화는 전투 장면이 압권이야. 그 중국집은 탕수육이 압권이야. 등등의 말을 종종 하는데요. 압권이란 말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압은 누르다는 뜻으로 물체에 힘이나 무게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압이나 진압이라 할 때도 쓰죠. 권은 문서나 책, 시험지 등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압권은 원래 답안지를 누르다, 책을 누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옛날 과거에서 유래합니다. 과거 제도는 중국의 수나라에서 시작되어 청나라 말기까지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말기까지 시행된 관리 등용 제도인데요.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급제라고 하는데
많은 급제자들의 답안지 중에 1등을 한 답안지를 맨 위에 놓고 임금의 제가를 받습니다. 임금이 제가를 내리면 그 답안지의 주인공은 장원이 되는데요. 장원급제라는 말은 이래서 나왔죠. 그래서 맨 위에서 다른 답안지들을 누르고 있어 압권이란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책이나 작품 중에 가장 잘된 것을 압권이라 하고 또 한 작품에서 가장 잘된 부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정조는 평소 효심이 지극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회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맞아 어머니의 입맛과 영양을 꼼꼼히 따져 70종의 음식을 올리고 자신의 상은 소박하게 차렸다고 하네요. 또한 이가 약한 노인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요리를 올리도록 했는데요. 가히 정조의 효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해 맛깔스러운 한자를 풍성하게 준비해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